두 번째 발표는 저이고요. 네, 그래서 저의 제목은 삼성전자의 운명은이라고 지어봤는데, 저희 며칠 전에 그 CES에서 기조연설로 그 젠슨 황이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가가 아주 그냥 넘실넘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삼성,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그 양자 컴퓨팅 이 분야도 굉장히 주가가 널뛰기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뉴스 보면서 이거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스낭 기조연설 한번 요약을 해볼까 했는데 근데 그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뭐지? 멈추고 이거 뭐지? 멈추고 하다가 결국 반도체 공부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반도체가 결국 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 주가 뭐 뉴스를 볼 때 그런 그런 개념들이 꼭 필요한 경우이고 또 저희가 G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반도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학과이고 절대 반도체에는 전문성이 없다는 점. 그래서 저희 저전력 컴퓨팅과 컴퓨터 구조 OS만 들은 게 전부라서 이게 이게 거짓된 정보도 함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 직접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에 도대체 반도체는 왜 중요할까요? 혹시 반도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왔고요. 그래서 반도체, 저희 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도체는 도대체 뭘까? 근데 또 뭐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또 아니래. 왜지? 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단 반도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 그래서 저희 아무튼 이 얘기 먼저 하고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아니면 어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런 하드디스크나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저장 장치를 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고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SSD 그리고 SD 카드에 들어가는 이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느리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D램이 나왔고 이 D램이 CPU, G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사이에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CPU와 GPU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CPU와 GPU가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서 원래는 들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CPU와 GPU는 성능이 빠르죠. 엄청 빠른데 낸드 플래시에서 저장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되게 느리니까 결국 D램이 있는 거고 이 D램에서 낸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들고 오고 여기서 D램에서 다시 CPU가 필요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의 주력 분야가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두 분야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는 CPU가 있고 GPU도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지금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GPU는 뭐 게이밍 원래는 프로세싱 유닛이었는데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었는데 이게 결국
픽셀을 동시에 연산을 하려면 병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GPU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게 속도가 되게 빠른데 병렬 처리를 하면서 근데 이제 AI도 병렬 처리를 함으로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GPU를 AI에서 GPU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GPU를 계속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병렬 처리를 특성을 활용하되 AI만을 위한 전용 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GPGPU라고 해서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raphic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범용 GPU 그래서 연산도 하고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연산도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CPU와 GPU를 비교를 하는 직관적인 영상도 들고 와봤는데 뭐 이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 되겠죠? 어, 네. 그래서 왜 엔비디아냐? 왜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잡고 있지? 라는 의문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처음에 지금은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98%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게 되었냐 하면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그래픽스 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기업들은 바보도 아니고 이걸 인수합병을 안 했대? GPU 나중에 뜰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GPU가 처음에는 그래픽스용으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AI에서 GPU의 사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 알렉스넷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넷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그 CB 분야의 어,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성능이 이런 식으로 안 좋다가 그 힌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알렉스넷을 내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GTX 580으로 두 개로 병렬 연산을 했더니 성능이 26%에서 16% 향상되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AI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GPU 쓰면 되게 빠르대. 그리고 성능도 좋대. 해서 AI에서 GPU의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또 쿠다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작된 엔비디아 GPU의 사용이 결국 그, 그걸 사용하려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처음부터 엔비디아 GPU를 사용했다면 쿠다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축적된 코드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결국 간성적으로 많이 쿠다를 사용하고 결국 쿠다는 엔비디아 GPU 위에서만 작동을 해서 결국 사용자들은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쿠다 툴킷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은 일단 이거 관계를 알아야 뭐 이 네 개 기업이 굉장히 핫한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GPU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공장에서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 엔비디아처럼 CPU만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CPU 팹리스로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고 그리고 휴대폰 AP라고 하는 뭐 휴대폰의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퀄컴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도 이 퀄컴의 AP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받아서 GPU를 만드는 회사가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에는 TSMC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 점유율에는 당연히 1위가 엔비디아겠죠. 그리고 2위가 퀄컴인 이유는 우리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이고 결국 이 GPU가 너무나 핫해서 결국 엔비디아가 퀄컴을 제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친 건 올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TSMC.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늘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파운드리가 지금 50% 이상이 TSMC, 대만 기업에 점유되어 있고 2위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이 약세인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뭐 찌라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팩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 때문입니다. 수율이 몰라서 또 한참을 찾아봤는데 불량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이 하나에서 얼마나 칩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사실 이 수율이 안 좋으면 삼성 파운드리도 정말 문제지만 수익이 안 나오면서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정말 많이 찍어내야 그 제한 기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낮은 수율 때문에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가 아닌 TSMC로 모두 옮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삼성은 팹리스 제작도 하고 그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이유도 꼽긴 하지만 결국 삼성이 약세인 이유는 낮은 수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스템 반도체도 얘기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GPU가 나온 이유는 지금 이거 GPU는 시스템 반도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했냐면 일단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30%입니다. 정말 작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70%입니다. 결국 시스템 반도체를 차지해야 이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강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은 위험하죠. 지금은. 그래서 삼성의 실적이 바닥이 나고 있는 건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는 낸드 플래시, 디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1위 모두 삼성, 2위 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마이크론 회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CS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10% 정도 올랐다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반도체 강국이란 말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정밀한 공정이 필요해서 대량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해서 대량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잔뜩 만들어 놓고 파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럼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면서 PC와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이제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사이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돌아간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GPU를 만들면 우리 반도체 강국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HBM이라고 하는 거고 요즘 SK 하이닉스가 한창 뜨는 이유가 또 이거겠죠. 그래서
이 HBM은 2013년도에 SK 하이닉스가 개발을 했는데 이 HBM이 어디에 쓰이냐면 방금 D램이 있는 이유는 GPU와 CPU의 연산 처리 속도에 맞게 메모리 그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GPU가 좀 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 속도 빠른 GPU에 메모 데이터를 제때 못 주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겠죠. 결국 이 문장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뇌, GPU가 있어도 내용을 빨리 읽는 눈, 이런 메모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은 뭘 했냐? 우리가 말했던 D램을 여러 층으로 쌓고 데이터가 빨리 오가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BM이 들어간 GPU 반도체를 AI 엑셀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HBM 구조가 나오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가 이렇게 연합군이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엑셀레이터에 들어가는 HBM을 제작해서 TSMC에 공급을 하고 TSMC는 엔비디아 의뢰로 GPU를 만드는 것 외에 HBM을 받아서 최종 GPU와 HBM을 만들어서 저희가 쓰는 서버의 칩이 되는 거겠죠. 뭐 계속 삼성을 언급하긴 하는데 삼성은 그럼 HBM 생산 못해? 생산을 원래는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2024년도 초에 엔비디아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GPU에 납품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엔비디아 품질 검증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기설이 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른 4세대에는 일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으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려서 3차 공급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개된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이런 그 5세대도 SK 하이닉스는 지금 양산 중이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삼성은 막혀서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이걸 건너뛰고 2025년 계획된 HBM4 6세대를 계획 중입니다. 또 오늘 뉴스를 봤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그 대표가 누구셨는지 아나요? 아시나요? 그 혹시 아시나요? 근데 저희 최태현 회장님 맞는데 그 최태현 회장님이랑 젠슨왕이 오늘 만나서 이 HBM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원래는 엔비디아 GPU의 개발 속도에 못 따라갔다면 엔비디아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이 HBM4 6세대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다. 이런 또 소식 때문에 또 주가가 또 우리나라 주가가 또 널뛰고 있던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는 했는데 또 안 하긴 아쉬우니까 젠슨 왕이 기조연설에서 무슨 말을 했나 꼽아보자면 차세대 RTX 블랙 50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개인용 GPU, 게이밍 G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썸네일 보시면 삼성 SK도 그거 만들어? 해서 지금 한국 기업을 속을 긁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어, 여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썼다라고 해서 마이크론 말고 왜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언급을 안 했냐라고 나중에 질문을 QA 시간 때 했는데
젠슨왕이 삼성 SK 하이닉스도 그거 만들어? 라고 질문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결국 이 GDDR7이라고 하는 이번 새로운 시리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칩은 D램으로 결국 삼성전자가 제일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검색을 한 부분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Physical AI with Cosmos라고 하는 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표를 됐다고 했는데 이걸 제일 자세하게 파보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 AI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디짓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못 들었고 그리고 짤막하게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많이 주가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블랙웰 이번에 새로 나온 GPU 시리즈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표정이 다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해도 될지 네 아무튼 GPU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성능 개발도 많이 안 이루어졌고 이거는 결국 소비자용 PC고 AI용은 뭐 서버 센터나 연구용이나 기업용은 아니라서 어, 뭐 관심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이 발표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결국 다음 반도체 GPU 설계 구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고 루빈이라는 그런 GPU 설계도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더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